12,000년 전, 만약 여러분이 현재 런던, 파리 혹은 모스크바가 위치한 곳에 서 있었다면 울창한 숲도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눈앞에는 스페인의 절벽에서부터 메마른 베링 해협을 가로질러 캐나다의 황야에서 멈추는 마른 풀로 이루어진 황금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생태계인 맘모스 스텝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빙하기를 생명체가 서리에 질식해 죽어가는 치명적인 시대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맘모스 스텝은 건조한 바람 위에 세워진 거대한 생물학적 공장이자 제국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 초식 동물들이 대륙을 지배했으며 그 밀도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거대한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소행성 충돌 때문도 전적으로 인간의 화살 때문도 아니었으며 진범은 사실 부드러운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거인들의 땅, 맘모스 스텝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을 다시 살펴봅시다. 맘모스 스텝의 규모를 시각화하려면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보고 모든 국경선을 지워보십시오. 약 2만 년 전 플라이스토스의 정점기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낮아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얕은 바다가 비옥한 평원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시절의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알래스카를 지나 캐나다의 유콘까지 이어지는 거대하고 연속적인 육지, 즉 생태학적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생물학, 역사상 중단 없이 이어진 가장 거대한 땅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추운 땅이 그토록 많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건조함이라는 기후적 역설에 있습니다. 빙하기 동안 북미와 북유럽을 덮고 있던 거대한 빙하들은 거대한 제습기 역할을 했습니다. 빙하들이 수분을 가두어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과학자들이 고기압성 안티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 구름과 비의 형성을 막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숲은 자라지 못했고 두꺼운 눈이 없어서 동물들은 눈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스판타이가 숲이나 진흙투성이 툰드라 대신 맘모스 스텝은 바람과 태양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의 눈은 매우 얇아서 초식 동물들이 발로 살짝 치우기만 해도 그 아래의 풀에 닿을 수 있었지만 그 풀은 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성한 초록색 풀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이곳의 풀들은 뿌리를 내린 채로 태양광 건조가 되었는데요. 맘모스 미라의 위장 화석 분석에 따르면 이 풀들은 오늘날의 최고급 곡물에 필적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 내내 썩지 않고 영양분을 보존할 수 있는 일종의 천연 건초였습니다. 맘모스 스텝의 지형은 단조롭지 않았으며 지질학자들은 그 안에서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핵심부에서는 영구 동토층이 지표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광활한 포기풀 초원이 형성되었습니다. 베링 육교는 아시아의 종들이 아메리카로, 또 아메리카의 종들이 아시아로 건너가며 거대한 대륙 간 이동을 수행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남쪽 가장자리는 산맥과 맞닿아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계곡들을 형성했으며 이는 드문 눈보라가 칠 때 돈묵, 동물떼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생태계는 영구운동 기관처럼 작동했는데요. 강한 바람이 눈의 적층을 막고 풍부한 햇빛이 광합성을 촉진했으며 무엇보다도 수백만 마리 동물의 발걸음이 땅이 늪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없다면 이 지도는 그저 죽은 땅에 불과했을 것이죠.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은 지질학 자체를 바꿀 만큼 강력한 존재들을 필요로 했으며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빙하기의 왕이라 부르는 털이 무성한 거인들이었습니다. 매머드 초원을 이해하려면 이곳을 단순히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황무지가 아니라
거대 동물군이 수석 설계자로서 작동하는 생물학적 문명으로 보는 시각으로 수동적인 생태계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이 초원을 만들고 초원이 다시 동물을 기르는 이러한 관계를 극한의 상호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맘무투스 프리미게니우스는 단순히 추운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평범한 코끼리 종이 아니라 하얀 죽음에 맞서기 위해 500만 년 동안 유전적 미세 조정을 거쳐 진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현대 코끼리가 열을 방출하기 위해 큰 귀를 가진 것과 달리 매머드의 귀는 아프리카 코끼리 귀 크기의 15분의 1에 불과하여 노출되는 표면적을 최소함으로써 말단 부위의 동상과 열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한 유전자 연구는 매머드의 게놈을 완전히 해독하고 TR, PV3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온도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하여 추위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를 낮추고 두꺼운 털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들의 순환계는 걸작이었으며 매머드의 혈액 속 헤모글로빈은 빙점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적 변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변이가 없었다면 눈 속에서 너무 오래 서 있을 때 산소 부족으로 그들의 발은 괴사했을 것입니다. 매머드의 코끝에는 위쪽에 손가락과 넓은 아래쪽에 입술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가 있어서 바위 틈새에 아주 작은 풀 조각을 집어 올리거나 땅에 달라붙은 눈을 쓸어낼 수 있었습니다. 빙하기의 불도저로 불렸던 매머드는 최대 4m에 달하는 특징적인 나선형 상아를 가지고 있었으며 화석의 마모 흔적을 통해 그들이 상아를 곧장 앞으로 미는 대신 얼음층을 깨기 위해 계속해서 옆으로 쓰는 동작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음층이 깨지지 않으면 말이나 비송 같은 작은 종들은 먹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단 한 번의 얼음 폭풍 후에도 집단으로 아사하게 됩니다. 매머드가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했던 반면 털콧불소는 끈질긴 영역 수호자였습니다. 털콧불소의 뿔은 뼈가 아니라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장 특이한 점은 그 뿔이 가로로 넓고 얇았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눈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매우 두껍게 쌓였습니다. 털콧불소는 뿔을 지면에 대고 머리를 좌우로 힘차게 휘둘러 얼어붙은 관목을 파냈으며 그 뿔은 이러한 행동에 특화된 삽의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 스타루니아 납석 광산에서 발견된 미라 표본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매우 두꺼운 피부와 어깨에 커다란 지방혹을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혹은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 저장용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뿔로 눈을 치우는 동작을 할 때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는 물리적 균형추 역할도 했습니다. 메갈로케로스 기간트스인 대사슴은 매머드 초원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뿔의 너비가 3.6m에 이르고 매년 수컷이 무게 40kg에 달하는 한 쌍의 뿔을 새로 자라나게 해야 했던 이 사슴. 종은 생물학적 허세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먹이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토양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였으며 토양이 척박해지면 뿔이 작아지고 번식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낭비적인 동물을 키워내기 위해 초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해야만 했습니다. 초원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자 거대한 뿔은 갑자기 죽음에 덫이 되었고 나무 사이에서 꼼짝 못하게 된 그들은 동굴 사자에게 쉽게 사냥당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작은 종들을 간과하지만 사실 초원 비송과 야생마들은 매머드 초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세부사항을 보여주는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폭신하게 쌓인 눈은 훌륭한 단열재로 1m 두께의 눈층은 토양을 그 위의 공기보다 약 섭씨 15에서 20도 더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만약 동물이 없었다면 아래의 영구 동토층은 보온되어 녹아내리고 메탄가스를 방출했을 것이죠. 수백만 마리의 비송과 말들이 이동하면서 눈을 짓밟아 압축했고 그로 인해 눈은 단열 능력을 잃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뼛속까지 시린 북극의 추위가 땅속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영구 동토층을 안정적인 동결 상태로 유지하여 집안 침하를 방지하고 제국 전체의 토대를 보호합니다. 매머드 스텝 생태계는 영양 순환 주기가 극도로 빠른 활기찬 대도시처럼 작동했습니다. 매머드와 말은 후장 발효 동물로서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설물에는 여전히 반쯤 분해된 풀 섬유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몹시 추운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매우 느리게 활동하기 때문에 동물이 없으면 죽은 풀잎이 두꺼운 식생층으로 쌓여봄에 빛과 온기가 씨앗에 도달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고르게 뿌려지는 수백만 톤의 분뇨와 소변 덕분에 땅에는 액체 질소와인이 공급되어 얼음이 녹자마자 빠른 풀 재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베렐료크와 같은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한 곳에 집중된 수천 개의 매머드 뼈를 발견했는데 이곳은 학살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생물학적 집합점입니다. 고령의 개체가 사망하면 그들의 사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주변 식물군을 위한 거대한 영양의 섬이 됩니다. 수십 종의 대형 동물군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공존하기 위해 자연은 식단의 차별화를 설계했습니다. 털매머드는 낮은 층에 질기고 딱딱한 타석초를 먹고 마른 어린 잎과 에너지가 풍부한 풀의 끝부분을 선택하며 코뿔소는 언덕의 작은 관목과 지류를 먹고 들소는 습한 저지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과 풀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태양 에너지, 추출 효율이 최대화된 생물학적 기계를 만듭니다. 매머드 스텝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모든 발걸음이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닌 활기찬 세계이자 북부의 세렝게티였습니다. 이 제국은 왕들의 모든 숨결과 발걸음으로 직접 세워졌기에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빙하기에서 초식 거인들의 과도한 번영은 결국 자연이 창조한 가장 무시무시한 사냥 전술과 압도적인 힘을 지닌 가장 무자비한 살육자들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톤의 움직이는 고기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다니던 매머드 스텝과 같은 풍요로운 제국에서 자연은 결코 그 자원을 낭비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가장 견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된 살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보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아니라 매머드의 10cm 두께 피부와 코뿔소의 덥수룩한 털, 갑옷에 맞서기 위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존재였습니다. 판테라 스펠라야인 동굴 사자는 순수한 힘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쇼베 동굴, 유적과 시베리아의 스파르타크, 또는 보리스와 같은 온전한 냉동 미라의 증거는 그들이 현대의 사자보다 약 25%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성체 수컷의 무게는 최대 400kg에 달했으며 넓은 가슴과 앞다리에 매우 밀도 높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자가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는 것과 달리 동굴 사자는 보통 한 쌍이나 약새에서 4마리 정도의 작은 가족 단위로 사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탁 트인 스텝 지대에서 너무 큰 무리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밀 무기는 앞다리에 있었는데요. 동굴 사자는 사냥감을 끝내기 위해 턱만 사용하는 대신 팔의 힘으로 먹잇감과 일종의 레슬링을 하며 스텝들 소의 등이나 옆구리로 뛰어올라 거대한 체중으로 방향을 틀어 추진력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먹잇감이 땅에 쓰러지면 그때 목을 물어 숨통을 끊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동굴 사자에게 큰 갈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달리는 동안 공기 역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녹은 눈이 털에 얼어붙는 것을 방지해 주었는데 이는 극지방의 겨울에 치명적일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동굴 사자가 검투사였다면 호모테리움은 무자비한 외과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 하이에나처럼 몸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체격은 단거리 매복 도약이 아니라 지구력 사냥에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텍사스의 프리즌한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테리움의 뼈와 400마리 이상의 어린 매머드 유해는
이 고양잇과 동물이 어린 매머드를 사냥하는 데 특화되도록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0m 칼날처럼 짧고 넓으며 톱날 같은 한 쌍의 검치를 가졌기에 그들은 어미 매머드와 대면할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인 먹잇감을 물고 버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베고 물러나기,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호모테리움은 부드러운 배나 발목에 큰 혈관을 빠르게 베어 깊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입힌 뒤 어린 매머드가 과다 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뒤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크로쿠타 크로쿠타. 스펠라야인 동굴 하이에나는 오늘날의 점박이 하이에나보다 2배나 무거웠으며 5,000뉴턴에 달하는 치악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체 청소부가 아니라 부상당한 털콧불소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집단 포식자이자 뼈까지 먹어치우며 초원의 폐기물 처리기 역할을 했던 동굴 하이에나였습니다. 뼈를 부수고 소화함으로써 그들은 배설물을 통해 칼슘과 인을 환경으로 다시 배출하여 초원의 미네랄 순환에 기여했습니다. 동굴 하이에나의 존재는 초식 동물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어 그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한 지역의 풀이 과도하게 뜯겨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 뿐만 아니라 빙하기 늑대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들은 현대의 늑대보다 몸집이 크고 대형 동물의 질긴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 더욱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이빨이 아니라 그들의 협동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늑대가 아닌 부싯돌과 나무로 만든 송곳니를 든 2발 달린 생물, 즉 인간의 또 다른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매머드 초원에서 가장 기이한 살육자로서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맨손으로 들소를 제압할 힘도 없었지만 심리전과 원거리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여 우리를 천연 함정이나 습지로 몰아넣었으며 그곳에서 6톤의 거구들은 무력해졌습니다. 인간의 등장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는 단지 식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집을 지을 뼈와 옷을 만들 가죽, 그리고 불을 밝힐 기름을 얻기 위해서도 죽였습니다. 비록 잔인했지만 이곳의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관계는 놀라운 조화에 도달했습니다. 포식자들은 약한 개체들을 제거해 초식동물 개체군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했으며, 반대로 먹잇감이 풍부했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은 전례 없이 거대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추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자연의 가장 큰 함정은 사자의 이빨이나 인간의 창이 아니라 바로 그 대기 자체에 있었습니다. 건조한 눈보라가 지속적인 비로 바뀌면서 살육자들의 무기가 변화하는 지형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유혈 사태는 견뎌낸 이 생태계는 결국 습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은 이제 조용한 적, 즉 초록숲이라는 적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머드 스텝의 거주자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시계 장치처럼 맞물려 돌아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이 무작위로 모인 것이 아니라 토양과 풀, 그리고 발자국이 어우러진 완벽한 공생 시스템이었습니다. 생태학에는 습기는 숲을 만들고 건조함은 초원을 만든다는 법칙이 있죠. 매머드 스텝은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낸 비그늘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지만, 만약 건조함만 있었다면 이 땅은 금세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하 깊은 곳에 영구 동토층에 있으며 이 얼음층은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여름 동안 표면의 얼음이 약간 녹으면서 풀이 빠르게 자라기에 충분한 습기를 제공했지만 지늘기나 늪을 만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기에 충분한 물이 있으면서도 썩지 않을 만큼 건조한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매머드 스텝의 풀은 초식 동물의 희생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으며, 벼과와 같은 식물 종들은 지속적인 짓밟기와 풀 뜯기를 견디도록 진화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뜯김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매머드나 비송이 풀의 윗부분을 먹으면 뿌리 성장이 자극되고 풀이 노화되어 영양분을 잃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에 쌓인 마른 잎층을 제거하여 봄에 햇빛이 어린 싹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초식 동물이 없다면 죽은 식물층이 쌓여 천연 단열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풀이 다시 자랄 만큼 토양이 따뜻해지는 것을 방해하여 전체 식생의 퇴보로 이어집니다. 수만 마일에 걸쳐 이동하는 수백만 톤의 생물량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식 동물들은 비옥한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분뇨를 통해 척박한 땅에 그 영양분을 흩뿌립니다. 매머드와 말의 배설물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추운 환경에서 자연적인 분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에너지 캡슐입니다. 이 거대 야수들의 장은 이동식 화학 반응기 역할을 하여 섬유질을 분해하고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질소, 인, 칼륨을 다시 토양에 배출합니다. 이러한 발자국이 없다면 북극의 영양순환은 정체될 것이고 땅은 단 몇 세대 만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눈을 짓밟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푹신한 눈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눈이 짓밟히지 않아 영구 동토층의 온도가 상승하면 지하의 얼음이 녹아 집안이 주저앉고 그 결과 서모카르스트 호수와 습지가 형성됩니다. 진흙탕이 된 세상에서도 6톤에 달하는 야수들이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리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지면을 단단하고 안정되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컨대 매머드 스텝은 자생적인 시스템이었는데요. 초식 동물들은 풀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게 자라도록 도왔으며 그 풀은 다시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토양 침식을 막았고 동물의 발자국은 영구 동토층을 보호했습니다. 10만 년 넘게 지속된 완벽한 순환고리는 어떤 포식자나 지역적인 자연재해로도 깨질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방어 기제를 갖추지 못한 단 하나의 적이 있었으니 바로 습도의 변화였습니다. 북쪽의 빙벽이 녹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양의 습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바로 그때 조용한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머드가 빙하기가 끝날 때 너무 더워져서 멸종했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지만 사실 매머드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따뜻한 간빙기를 견뎌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살해범은 몇 도 상승한 기온이 아니라 습도였습니다. 약 12,000년 전 북방구의 거대한 빙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녹기 시작하면서 그 막대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류를 바꾸고 대기 중으로 엄청난 수분을 밀어 올렸습니다. 항상 건조하고 맑았던 매머드 스텝의 하늘에 짙은 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고 더 나아가 눈까지 깊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머드에게 20cm의 눈은 놀이터였지만 이 미터의 눈은 더 이상 무겁고 젖은 눈을 치우며 풀을 찾을 힘조차 남지 않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깊은 눈 속을 이동하며 먹이로부터 얻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이 거인들은 점점 기력 고갈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눈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남쪽에서는 바로 녹색 나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자 관목과 이끼, 특히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초원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이것은 영토 전쟁이었죠. 푸른 직사광선과 건조한 토양이 필요하지만 숲의 나무들이 자라나 빛을 가리고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풀이 다시 자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북쪽의 관목들이 풀보다 더 많은 천연 독소를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소나 말에게 이러한 이끼와 지류를 먹는 것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제국의 찬란한 황금빛 초원이 빠르게 툰드라와 습하고 어두운 숲으로 변하면서 그 기초가 되었던 풀이 사라지자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나 들소 같은 작은 초식 동물들은 굶주리거나 제한된 구역으로 이주했고 인간과 사자에게
사냥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머드와 콧불소 같은 거인들은 섬이나 외딴, 계곡에 작고 고립된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그곳에서 근친교배로 인해 혈통이 약화되었습니다. 먹잇감이 사라지자 울창한 숲속의 작은 먹잇감만으로는 생존하기에 너무 컸던 동굴사자와 검치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초원의 모든 면적이 녹색 숲에 집어삼켜진 과정이었는데요. 마지막 털매머드는 약 4,000년 전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기에 브랑겔 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왕국이 더 이상 자신들이 속하지 않는 숲으로 변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매머드 스텝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속에만 존재하며 가끔 완벽한 매머드 미라가 발견되어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켜줍니다. 초원 제국의 붕괴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생태계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 안의 생물들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것은 기후균형의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기를 변화시킬 때 단순히 기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빙하기의 제왕들은 사라졌고 인간의 세상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차가운 얼음 아래 깊은 곳에는 초원의 엔지니어들, 이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언젠가 과학이 대륙을 뒤흔들었던 그 발걸음을 되살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혀진 제국을 재발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세계의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